네, 안녕하세요. KDI 김성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상반기 저희 KDI 경제전망 브리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상반기 전망을 5월 한 20일 전후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9일 날 대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뷰를 좀 미리 좀 알려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땡겨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전망 발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규철 박사님께서 먼저 저희 전망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규철입니다. 그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 소비가 둔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2.6%에 비해 하락한 전년 동기 대비 2.4%를 기록하였고 전기 대비로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건설업이 양호하였고 제조업도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 부진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서비스업은 점차 둔화되면서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출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는 투자가 양호한 모습입니다만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 회복세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투자 개선이 건축, 반도체 등 특정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민간 소비는 소득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소비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어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세계 경제가 원만하게 회복되고 반도체 산업도 호황이 지속되면서 수출 물량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금액 기준 수출입도 유가 상승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경상수지는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흑자폭이 일부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내수 개선세가 미미함에 따라서 큰 폭의 흑자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장기 금리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위채 비율과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 경제의 외환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에 주로 기인해서 2%까지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1%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거는 물가의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서 물가 상승 기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증가세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된 반면 자영업자는 늘고 있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3%대 후반을 기록하고 특히 청년층은 9%대 후반의 높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과 생산이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도 기준치에 도달하면서 세계 경제 부진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 정책, 중국의 과잉 투자 문제, 유로존의 브렉시트 협상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히 미국이 다양한 무역 구제 조치로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간 통상 분쟁으로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잉 투자, 과다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중국에서 급격한 부채 조정,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서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주로
중국의 내수 감소 경로를 통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24페이지입니다. 대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3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 구조 조정도 지체되면서 한계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에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방 위험도 존재하고,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재정 준칙 도입, 지출 구조 조정 등 재정 전반의 개혁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은 아직까지 물가 상승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 완화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정책은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상시에 주주의 손실 흡수 여력을 비축해서 기업 구조 조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 정책만으로는 수요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주도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제 개혁과 기업 구조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사후 규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속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장기적으로 국민 소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파생되는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정책을 통해 구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 과정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 분위별 실질 구매력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러한 현 상황 인식 하에서 2017년도와 2018년도 국내 경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전망을 하기 전에 전망에 이용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계 경제는 2017년과 2018년에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미국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7년과 2018년에 2016년의 3.1%보다 높은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2017년, 18년에 각각 배럴당 54달러, 58달러를 내외를 기록하면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2% 상승하고 2018년에는 추가적으로 7% 상승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17년도에 4% 정도 상승한 후 2018년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이미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재 실질 실효 환율이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의 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되겠습니다만 내수가 둔화되면서 2017년에 2.6%, 2018년에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2.8%보다 조금 하락한 수치입니다. 2017년을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반도체 업종이 호황을 보이면서 설비 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겠습니다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둔화되면서 2016년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되겠지만 투자 부문,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둔화되면서 2017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출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는 2016년도에 2.5% 성장하였습니다만 2017년도에 2.0, 2018년도에 2.1%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간 소비가 부정적으로 본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실질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인데 지금 시장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들은 소비 여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에는 개별 소비 신화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이 있었지만 2017년도에는 이러한 정책이 없어서 그에 대한 반락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2017년도에 민간 소비의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설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 투자는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좀 만만하게 회복되고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가 있어서 2017년도 상반기 중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지금 제조업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있어서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17년도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의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은 최근 설비 투자 추이 분석, 제조업 가동률을 중심으로 하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십시오. 건설 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높은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5년부터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습니다만 향후 차츰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출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반도체 부문이 호황을 나타내면서 2017년도에는 4.0% 증가한 후 2018년도에도 3.6%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입은 2017년도에 수출과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작년 4.5%보다 높은 5.5% 증가하겠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투자가 둔화되면서 이보다 소폭 낮은 3.6%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상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확대되겠지만 유가 상승 등에 따라서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 폭이 축소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을 보았을 때 대규모 흑자 추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89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017년도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1%대 후반까지 상승률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고 또 근원 물가의 상승세도 낮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향후에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취업자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0만 명대 후반 그리고 20만 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고 실업률은 작년보다 소폭 높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거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경기가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세계 교역을 둔화시켜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는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서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 투자 성향을 약화시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황이 낮은 한계 기업과 가구 등 취약 부분이 빠르게 부실해지면 외부 충격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3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수용에 따른 재정 부담은 신중한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2017년 본 예산에 맞추어 예산 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위험 요인이 현실화된다면 재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른 재정 소요는 정교한 기획과 제도적 보완을 거쳐 향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재정 준칙의 도입은 총량 수준의 재정 규율을 명시적으로 확립하고 장래의 의무 지출과 재정 조달 방안의 연계를 보완할 경우 재정 환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는 가운데 향후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의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개혁을 중단기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인구 고령화, 산업 재편 등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임을 고려할 때 거시적 관점에서 지출 총량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미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별 재원 배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세 부담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조세 부담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준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하는 재정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증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 세목의 조세 지출 및 세원 확대 등 포괄적인 세제 환율화를 통해 조세 분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금년 들어 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고 농산물 가격도 급등한 데 기인하여 물가 상승률이 2% 내외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은 1%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근원물가도 작년 하반기 이후 1%대 중반에 정제되어 있어 유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질 경우 물가 상승세가 차츰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누적된 마이너스 총수요 압력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통상 분쟁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한편 미국 금리 인상이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 경상추시 흑자, 외환 건전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국내 장기금리의 상승폭을 제한함으로써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최근 강화된 비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서 가계 신용의 빠른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다중채무제 등 취약차주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은행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부실 가능성이 더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비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취약차주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탕감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방식보다는 만기 조정, 연체 이자율 합리화, 담보권 실행 절차 개선, 비소득 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정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가계 신용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부실 가능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완충 자본이나 추가 충당금의 적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 신용이 단기간 내에 실물 및 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만 가계 신용 총량이 과도하게 크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시 경제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은 납세자가 아닌 이해 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주주의 손실 흡수 능력을 평상시에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납세자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초래하므로 이해 당사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평상시에 주주의 손실 흡수 능력을 비축하고 향후 불실이 발생했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회생 정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 대주주의 손실 부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충분한 수준으로 비축하고 불실 발생 시 주주는 모든 이해 당사자 중 가장 먼저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기존 주주의 지분이 완전히 상각된 이후에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경제 전망을 발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말에 경제 전망을 내보냈을 때 성장률 전망치가 2.4%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0.2% 포인트 상향 조정한 2.6%를 저희가 전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세계 경제가 지난 한 5, 6년 동안의 전망치 대비 계속 하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올해는 전망치와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나라 특수 요인 반도체 부분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조금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건설 투자가 작년에 워낙 좋아서 저희가 지난번 전망 때는 이제 4%대 여전히 좀 높은 숫자를 찍긴 했습니다만 그보다 내려오는 속도가 훨씬 더 완만하기 때문에 건설 투자의 그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또 설비 투자도 특정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쪽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서 투자 전반에 좀 더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민간 수비가 좀 내려오더라도 성장률은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좀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 성장률 상향 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막 좋아질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4%를 내보냈을 때는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만약에 위험 요인이 더 커진다면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위험들이 상당 부분 좀 완화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거고요. 대신에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지 이것이 경기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명을 발표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원에 있는 최경환입니다. 그 정책 방향에서 특히 재정 정책을 보면 방금도 추경에 대해서 이제 달라진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부양에 기여하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좀 관리해야 되는 측면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선 국면이라서 대선 후보들이 뭐 당선되고 나면 추경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이제 각 진영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제 KDI의 지금 판단과 분석과 좀 반대되는 것인지 그 후보 진영에서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추경 편성 요건이 이제 국가재정법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연재해 아니면 뭐 경기가 급락하면서 뭐 심각한 실업 위기가 있을 때 이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추경 편성 여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추경 편성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포지션이 바뀐 거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상당 부분의 공약들이 세계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세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파격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취임을 하고 나면 뭔가 무역 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면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와서 취임한 지 트럼프 정부가 시작된 지 한 석 달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강경 일변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국의 어떤 경기 하방 압력이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가 예상외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하방 위험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 통상 뭐 분쟁의 가능성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그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 요건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그럼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닫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지금 현재 기준을 유지하자라는 취지고,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뭐 각 당의 주요 후보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는 상당한 뭐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후보께서는 이제 뭐 대선 직후에 이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공약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시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추경 편성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방안이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이렇게 규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런 목적 하에서 뭔가 추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재정정책 방향에서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과제라는 것을 늘상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재정이 소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재정 소요라는 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항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책방에 쓴 것처럼 단계적으로 어떤 제도 보완이나 어떤 설계를 통해서 가자라는 그런 조언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들어설 때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고 재정 소요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 뭐 된 부분도 있고 또 안 된 부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좀 서두르지 말고 뭔가 우리가 차근차근 한 스텝씩 밟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저도 뭐 그 얘기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뭐 이렇게 매주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아마 뭐 한미 FTA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우선순위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천천히 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상외로 이제 이러한 어떤 개선, 한미 FTA 개선에 대한 요구가 좀 예상보다 좀 일찍 실현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한미 무역 수지 흑자 폭이
뭐 이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다음에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주요 업종, 타 업종에서의 어떤 무역 수지라든지 어떤 그 상품 수지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한미 FTA 개선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전면적인 재협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그 협상이 아닐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FTA를 재협상, 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그 테이블이 세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그 테이블이 세팅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양국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이해관계를 조율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뉴스 하나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한 그런 그 포지션을 갖기보다는 뭔가 기존에 깔려 있는 그 FTA 기준 안에서 우리가 뭔가 양보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외로 또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뉴트럴하게 그리고 좀 냉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YTN 고한석입니다. 그 지난해 12월에 발표하실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 얼마만큼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지 이걸 정량적으로 좀 매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전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전망을 했을 때 조심스럽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것이 상반기 중에는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런 정도로의 포지션을 가지고 제가 전망을 했었고, 근데 이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뭔가 혼란이 있는 이런 정도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러면서 대선 국면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작아진 그 부분이 이미 그걸 전제로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망할 때 이것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뭐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소폭 올리신 데 있어서 네네. 어떤 전제가 있나요?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뭐 크게 전제라는 거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내심 저희가 작년에 갖고 있었을 때 세계경제 전제 전망치와 지금 뭐 세계경제 전망치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요. 실제로 뭐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워낙 지난 5, 6년 동안에 계속 하향 조정된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반등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약간 회의도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워낙 불확실성도 컸었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작년에 한 3.1에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진 게 대외 여건이 좋아지고, 그것이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가 좀 내수에서 좀 살아나주고 있는 것이 어느 또 다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이태규인데요. 네. 금융정책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LTV DTI를 강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에서 주주의 손실 흡수력을 평상시에 비축하라는 건 수은사는의 BIS 비율 미리 채워 놓으라는 의미인 건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 내년 거를 한은은 2.9로 보고 좀 올라간다고 봤는데 KDI는 2.5로 좀 내려간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좀 최악은 아니지만 좀 뭐 그런 스탠스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LTV DTI랑 관련해서 저희가 그 거시건전성 정책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 표현 안에는 사실
그 LTV DTI를 지난번에 이제 완화했던 것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그것까지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주의 손실 흡수력은 저희 그 금융정책을 이제 도와주신 우리 황순주 박사님 와 계신데요. 그 부분 좀 이따 그 황순주 박사님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2018년 전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이제 0.1% 포인트 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1.5%로 다시 이제 재차 낮아지는 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출 개선의 어떤 일정 부분은 반도체라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유의 그 요인이 좀 더 포함되어 있고,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라는 이 두 요인은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더 다른 형식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투자 부분에서 이제 증가율이 많이 낮아지면서 성장률을 많이 이제 깎아 먹을 텐데요. 그 부분이 순수출로 이렇게 메이크업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 반면에 소비는 뭐 올해나 내년이나 뭐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어떤 인구 구조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경상도지 흑자, 대규모 흑자라는 게 다 이 민간 소비의 어떤 민간 쪽에서 어떤 저축률 올라가는 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도 뭐 인간 소비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장률이 조금 더 투자 부분이 하락하는 데 주로 기인해서 좀 더 낮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이 2% 중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위험은 많이 낮아졌지만 이것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고요. 성장률이 2.5% 정도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당장 물가가 2% 근방까지 올라와서 뭔가 이제 물가 안정 목표에 좀 안착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고, 그다음에 근원 물가가 일단 1% 중반에서 이제 앵커가 돼가지고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유가 상승이라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것, 이런 기저효과들이 사라지고 나면 올해 연말쯤부터 다시 물가가 낮아지면서 어쩌면 1% 중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 포인트가 사실은 저희 마음속에서 오늘 좀 더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황순주 박사님께서 아까 질문 중에서 그 평상시에 주주의 손실 흡수력을 좀 비축하자라는 그런 거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계십니다. 네. 이 지금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손실을 분담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 측면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 대주주의 그 자본 비율을 확충하자라는 뜻이고요. 수은 사는에 대해서는 어떤 뭐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민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금융의 비중은 좀 줄이고 이해 당사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 확충하자라는 메시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질문이 없으신 이유가 너무 설명이 클리어 했는지, 혹시 추가 질문이 예. 그 25페이지 보면 소득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설계 요구된다는데, 이게 뭐 현안 분석도 읽어보긴 했는데, 그 요새 그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제 증세도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증세는 여전히 반대를 하시는 건지. 증세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 경제에 뭐 그 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몰 오픈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이 뭔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거시 경제를 떠받칠 수 있다라는 이 크레디빌리티가 유지되어야만 사실은 그 이외에 그 위에서
어떤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는 뭐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현재 40%인데요. 이것이 뭐 어느 정도가 적합하냐라는 거는 사실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지금 쓰고 있는 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노력과 함께 필요하다면 이 증세라는 것을 통해서 조세 부담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 증세를 해야 되냐고 저게 물으시면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저는 재정 지출 사이드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재구성을 통해 재원 재배분을 통해서 그 효율화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이 좀 선행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뭐 증세라는 그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률 전망을 올려주셨고 하는도 올렸었는데 뭐 여기 이제 적시를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게 전반적으로 수출, 특히 일부 업종이 이제 국한돼 있어서 그쪽 업종에 일하는 종사자들이나 뭐 이런 그쪽에 관해서만 이렇게 좀 호황이 좀 많이 이뤄져서 민간 전반에는 그런 공기가 안 퍼진다라는 지적이 많고, 지금 고용 동향이나 이런 거 봐도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 업종이나 건설업종 임시직 뭐 이런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걸 대안을 기조개혁으로 잡으신 게 그런 최근의 성장세가 민간에 건지지 못하는, 용기가 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혹시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라면 일부 업종의 호황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을 좀 확산을 하는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래 예고하셨던 그 정책 제안은 발표를 안 하시나요? 네, 먼저 궁극적으로 그 뭔가 경기 전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주력 산업, 그리고 우리 내수 쪽에서 내수 소비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이 두 축이 어느 정도 살아나줘야만 사실 경제 전체에 온기가 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특수 업종에서의 호황은 그 산업에서의 어떤 그 요인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이게 뭐 경제 전체의 온기가 퍼져나가기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엔 단기적으로 무슨 경기가 급락한다든지 아니면 위험 요인이 실현됐을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재정 통화 정책, 다시 말해서 총수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서 이런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경기 주체들이 힘들어지는 걸 방지하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총수요 정책이라는 건 단기적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경제 전체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그 공급 사이드에서의 뭐 생산력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에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경제 주체 전반에 어떤 경기 회복에 온기가 퍼져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잠재 성장률을 다시 리바운드 할 거냐, 아니면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완충할 거냐,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결국엔 구조개혁을 통한 공급 사이드의 어떤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 재원을 지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종합 뭐 사이즈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종합 연구소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주제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 진행 속도가 좀 약간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 다 완성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뭐 새 정부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국정과제를 뭐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한 질문인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5월달에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상반기 건조선. 네, 네. 올해는 한 달 정도 그렇게 앞당기신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 9일에 이제 대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뭐 여러모로 이제 뭐 다 정신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대선 직후에 뭔가 우리 포지션을 밝히는 것보다 대선 전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을 우리의 어떤 뷰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상으로 KDI 2017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